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2사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을 알아본 데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2사분기 가계신용을 알아보고 가계부채 상황이 어느 수준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계신용에 대해 알아본다고 하였는데, 가계신용이란 무엇일까요? 가계신용은 일반 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것과 할부 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돈 등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하여 가계신용이라고 합니다. 가계신용에서 금융기관은 1금융권, 2금융권, 보험, 증권, 기금을 모두 포함하고 카드, 현금 서비스 및 카드론 등도 포함됩니다. 판매신용은 할부 등 모든 외상 거래를 포함하며 대표적으로 자동차, 백화점 등 거래가 있습니다. 가계신용을 알아봄으로써 가계부채 수준 등을 알 수 있고 가계의 금융부담, 소비 위축, 경기 침체 등도 짐작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포괄 범위의 차이 등으로 자금 순환 동향상 개인 부문 금융부채 규모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금 순환 동향에서 개인에는 가계뿐 아니라 개인기업,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DSR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산출할 때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스트레스 DSR을 9월부터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2금융권에는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2025년 7월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및 기타 대출 모두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SR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므로 최대 대출 한도는 대출 유형에 따라 대략 3에서 9% 수준의 한도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2% 수준의 한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까닭은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애초 스트레스 DSR 2단계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연기하여 9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밑지식을 복습하였습니다. 2024년 2사분기 가계신용 발표가 8월 말에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총 잔액은 1896조 2천억 원이며 가계대출 잔액 1780조, 판매신용 잔액 116조 2천억 원입니다. 전분기 말 대비 0.7%가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1.9%가 증가한 것입니다. 전분기 대비 13조 9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34조 9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1780조이고 전분기 말 대비 13조 5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32조 6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판매신용 잔액은 116조 2천억 원이고 전분기 말 대비 3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2조 3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5월 금융시장 동향을 알아볼 때 가계신용 잔액이 1882조 8천억 원이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13조 8천억 원이 증가하였으니 상당히 가파른 증가였습니다. 다음은 가계대출 중 기관별 가계대출 증가액을 보시겠습니다. 해당 증가액 자료에는 예금 취급 기관이 취급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계대출 총액은 1780조이고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936조 5천억 원입니다.
예금은행은 총 부채 중 요구불 예금의 비중이 높아 예금 통화의 창출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말이 참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준 것이고 은행은 빌린 돈, 즉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은행은 짧은 기간 돈을 빌려서 긴 기간 대출을 해주어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짧은 기간 돈을 빌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요구불 예금이고 은행의 총 부채 중 이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이 예금은행입니다. 예금은행의 총 가계대출 잔액은 936조 5천억 원이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698조 4천억 원, 기타 대출이 238조 1천억 원입니다. 지난 3월 이후 1분기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16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가계대출 중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입니다. 가계대출 총액은 1780조이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06조입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특정 지역의 서민이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여신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입니다. 신탁, 우체국 예금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총 가계대출 잔액은 306조 원이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04조 원, 기타 대출이 202조 원입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연중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계대출 중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입니다. 가계대출 총액은 1780조이고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537조 5천억 원입니다. 기타 금융기관은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신기술 사업금융을 취급하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로서 대부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공적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정책적 목적으로 각 기능에 맞게 설립된 기관입니다. 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투자공사 등입니다. 기타 금융기관의 총 가계대출 잔액은 537조 5천억 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290조 4천억 원, 기타 대출이 247조 1천억 원입니다. 기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23년 연중 28조 1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 1분기까지도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 들어서 3천억 원의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6월 이후 8월까지 은행의 가계대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등의 정책 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월에는 5조 4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8월에는 9조 3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월까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15조 5천억 원이었으며 8월 가계대출 잔액은 1130조 원이 되었습니다. 2024년 8월까지 연중 35조 1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조 3천억 원 중 주택담보대출이 8조 2천억 원, 기타 대출이 1조 1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집행되면서 통계에 반영되었고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바지 대출 증가 확대가 증가의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의 은행 가계대출 잔액 변화 추이입니다. 1월 말 잔액 1098조 4천억 원에서 8월 1130조 원, 총 31조 6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1월 말 잔액 855조 3천억 원에서 8월 말 890조 6천억 원, 총 35조 3천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대출은 1월 말 241조 9천억 원에서 8월 말 238조 4천억 원, 총 3조 5천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의 잔액은 3월 말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9월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여러가지 규제 및 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9월에는 감소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업건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8월 은행 가계대출 9조 3천억 원 증가, 제2금융권 가계대출 5천억 원 증가로 전 금융권 합계 9조 8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금융권의 상호금융은 1조 감소, 보험 3천억 증가, 저축은행 4천억 증가, 여전사 7천억 증가입니다. 상호금융은 모두 1조 2천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수협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전 금융권 합계 가계대출은 2022년에는 8조 8천억 원이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10조 1천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4년 8월까지 22조 7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정책적으로 부동산 부양을 실행한 결과이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부채를 가계의 부채로 떠넘긴 행위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을 보시면 7월 주택담보대출은 5조 6천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은행 자체 3조 6천억 원 증가, 디딤돌, 버팀목 대출 4조 2천억 원 증가, 보금자리론 등 2조 2천억 원이 감소입니다. 8월 주택담보대출은 총 8조 2천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은행 자체 6조 4천억 원 증가, 디딤돌 버팀목 대출 3조 9천억 원 증가, 보금자리론 등 2조 1천억 원 감소입니다. 부채 축소는 요원하고 정책자금 대출로 가계부채를 더욱 키우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규제하고 한쪽에서는 자금을 풀어주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 무엇이 문제인가? 가계부채가 문제다 하면서 위험하다 한 지가 오래인데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데도 크게 무엇이 위험해진 것 같지 않다. 마치 엄청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불안을 조성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겉은 아무렇지 않은데 속은 썩어버린 채소 혹은 과일을 멀쩡한 것인 줄 알고 사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사온 채소나 과일을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서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겉이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속이 골아 썩어 문드러진 채소나 과일은 먹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결과가 없다고 해서 가계부채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며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해 여러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가계부채의 증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가계부채의 급속한, 과도한 증가가 문제인 것이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관리 가능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관리 불가능한 가계부채의 증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가계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부채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더 많은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일이므로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미래의 수익까지 계산한 자신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채 상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며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가계의 수입, 미래의 신용, 상환 능력을 초과한 과도한 부채의 증가는 부실화의 위험이 증가하고 부실 채권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안전장치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원리금 상환 비율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스트레스 DSR 시행을 미루다가 7월에도 시행하지 못하고 9월에 와서야 겨우 시행하게 된 것이고 제도 시행 전 끝물이라며 앞서 보았던 지표처럼 8월에 가계대출이 9조 3천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경제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소득이나 보유자산의 가치가 변화하는 경우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지금 내수 경기의 침체가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의 특징은 소득 상위 20%의 부채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과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중도금대출, 임대사업자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시장과 밀접한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의 거의 모두이고 이외 신용대출, 보험약관대출, 개인사업자 대출까지도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고평가와 과도한 부채가 누적되어 한국의 금융은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여러 번의 위기를 겪으며 강제로 부채 축소가 이루어졌지만 한국은 일시적인 몇 번의 침체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단 한 번도 조정을 겪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차례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가 나왔음에도 부채 축소를 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다 버리고 부채 축소를 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정권의 주도로 부동산 부양을 계속해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건설사의 부채를 가계의 부채로 떠넘긴 것입니다. 저금리로 돈을 빌려줄 테니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지금 집을 안 사면 벼락거지가 된다며 기레기들도 열심히 나팔을 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조정을 거치지 않은 채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오늘날 과도한 가계부채, 금융 불균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가계부채 대부분이 부동산에 잠겨 있으므로 사람들은 소비할 여력을 잃었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이 낮아지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높아진 비소비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소비를 줄였고 물가 상승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겐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장 소비 위축이 일어나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고 그 어떤 대책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이 쓰러졌고 이제 하나둘 기업들도 급여 삭감, 구조조정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의 부실채권 증가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원래부터 낮아서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1금융권과 거래하는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들의 일이 된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한 번의 유동성 경색이 발생하면 다 함께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계부채의 문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신용을 끌어다 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마치 미래의 소득이 보장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소득의 문제가 발생하고 상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서야 현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미래 소득을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미래는 불확실하고 상황은 때에 따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합리적이며 소비도 비합리적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트레스 DSR도 시행이 되고 이제 은행들도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이 모두 가계부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은 얼마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런 일들을 미리 경고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IMF 사태가 발생하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는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우리 경제에 아무 문제 없다 라고 했었습니다. 과도한 불안을 조성하는 일은 물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거짓으로 아무 문제 없다 라는 말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가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까닭은 카드 돌려막기처럼 우리 금융 상황이 만기 연장, 상각, 매각 등의 꼼수로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카드 돌려막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카드 돌려막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부랴부랴 부채 축소에 노력을 하기 시작했으나 앞으로 금리 인하의 위험이 있고 정책적인 위험도 있는 등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시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소외된 곳곳에서 생활고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질병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밥을 굶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회 안전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전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을 보아야만 눈물을 흘린다.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 4분기 가계신용을 알아보고 가계부채 상황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